예, 마지막 순서는 역시 이제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뭐 바뀌고 이제 기존 산업들은 공급 과잉의 부담을 갖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은 기존 산업들이 아닌 벤처 산업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의 새 물결을 또 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또 우리 시장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중국의 심천 시장의 창업한 같은 이런 벤처 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벤처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광현 디캠프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디캠프는 은행권들이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청년 창업 재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광현 센터장님은 환경 IT 전문 기자시고요. 그리고 IT 분야 최고 파워 블로거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벤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편하신. 거기 있어요. 네. 네. 제 소개는 과찬이었고요. 저는 지금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아니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일부는 작년에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를 이끌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쭉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어제 김범수 의장이 오늘 중앙일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범수 의장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꼬마가 축구를 좋아하는 꼬마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축구를 했다. 그래서 호날두나 메시와 같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축구장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축구장이 아니라 거기는 야구장이더라. 게임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너무너무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 게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하면은 다 니들 출세가 보장된다 라고 했고 엄마 아빠 맘만 믿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막 덜달달 암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상이 원하는 걸 보니까 알파고를 보니까 그런 사람을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봐.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헬조선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게 꼭 비단 그 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을 놓고 봐도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됐다 하는 그 공식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 협력업체들 목 졸라가지고 막 짜기만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게임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요.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해서 기자생활 27년 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로 저는 산업 담당 쪽으로 했습니다. 금융 쪽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들이니까 아마 저하고 아마 좀 시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히 그 산업 중에서도 테크 쪽을 주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생활 이제 데스크까지 끝내고 나서 2008년부터는 온라인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블로그가 할 때 막 성황할 때 블로그 때문에 언젠가는 신문 산업이 어려운 지경이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에서 2008년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이후로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까지 전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쪽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다 보니까 작년 1월부터 디캠프 센터장으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강남에 가면 저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 선능력 그리고 선정능력 근방에 있는 선정능 공원인데요. 바로 이
선릉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디캠프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20개 은행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2012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3년에 디캠프라는 곳을 열었습니다. 2013년 3월이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뒤죠. 이제 그때 당시 막 창조경제 막 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창조경제가 뭐냐 할 때 디캠프 강남에서 디캠프라는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거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저거다. 라고 해서 디캠프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고 팁스타운도 만들고 그 벤처 창업, 문화창조 벤처단지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디캠프라는 곳이 나오면서 실리콘밸리 방식과 국내 스타트업 문화를 합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창업 공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창업과 관련되는 좋은 행사를 열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거기에다 투자까지 하는 이 삼일체 세 가지를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창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생겨났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허브다라고 자부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 많이 옵니다. 저 사람 프랑스 대통령이죠. 프랑스 대통령도 오고 또 이 사람은 금융위원장 며칠 전에 왔다 가셨고 서울시장도 왔다 가셨고 이곳에는 국내에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업자, 투자자, 미디어, 정부, 지원센터 등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허브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고리에서 허브에서 대기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저는 생각이 그랬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통 제조업이 다 어려운 지경에 몰렸으면 판이 바뀌었으면 게임이 달라졌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혁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다면 혁신을 하는 스타트업들하고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대기업들이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만의 테리고 고타이밍 회장이죠. 그 폭스콘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디캠프를 2차례 나와서 한국이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나 그래서 컴퓨터 이제 그게 애플 제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디캠프에다 전부 자기네 제품을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디캠프에 가면 전부 애플 제품이에요. 모니터가 전부 다 컴퓨터도 그렇고 이렇게 해외 스타트업, 해외 대기업들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하나도 관심을 안 가했던 거예요. 이렇게 혁신센터를 만든 것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많이 달라졌어요. 대기업들이.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대기업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것을 해서 느꼈는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옛날 자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거 가지고 3년 먹고 5년 먹고 그런 식의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 협력업체들 쥐어짜가지고 경쟁력 만드는 거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이제 대기업들 체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데모데이 어젯밤 사진인데요. 이게 데모데이 하는 모습이고 잘못 갔네요. 거꾸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자들도 있고 하는데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 대기업에 오신 분들이 저게 많이 앉아 계세요. 끝나고 나면은 명함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이냐면은 주로 대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팀들을 CVC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기업 문화, 대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눈에 띕니다. 두 종류가 주로 많이 띄고요. 저희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모습이 어젯밤 11시까지 이렇게 네트워킹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는 삼성이
이런 문화를 선언했죠. 스타트업 문화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거 아니죠. 삼성 위에 있는 분들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탑에 있는 사람이 마인드만 바꿔주면은 저 문화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지금 운이 좋게 각 조직의 리더로 있는 베이비 부모들, 바로 그 밑에 세대 386 세대들, 내 미션은 이 문화만이라도 바꿔주고 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지난 4월 달에는 롯데가 저희 디캠프 바로 인근에다가 롯데 엑셀러레이터를 열었습니다. 롯데는 부산에 창조경제혁신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롯데 엑셀러레이터를 열었는데 이름도 L캠프라고 지었어요. L캠프, D캠프, L캠프 짝퉁이죠. 근데 저 신동미라는 그날 이제 개소시 할 때 오셨는데, 저는 롯데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롯데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락해서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 싸웠으니까 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것을 연 게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롯데 백화점 자체가 지금 온라인에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스타트업은 없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네한테 목에 칼을 들이댈 만한 스타트업은 없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키우기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물 먹겠다는 뜻인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그 또 하나의 이제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전통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느냐 죽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산업 경쟁력이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그러겠죠. 자, 애널리스트들이니까 이 보고서 보셨을 거예요. 2012년 5월 보고서니까 4년 됐네요. 지금은 KP12의 메리미커 보고서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그때마다 꼼꼼히 들여다보는데, 저기서 그때 핵심은 그거였어요. 거의 모든 것을 다시 상상하라. Reimagination of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을 다시 상상하라. 이 보고서 보면 그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다시 상상해 본 모습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이죠.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우리 다 옛날 비디오 빌려서 봤었잖아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순식간에 저렇게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2016년이니까 2006년만 보더라도 그때 저런 폰이었으면 아주 좋은 폰이었죠. 지금도 저 참 좋은 폰이에요.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저거를 모토로라보다 한두 달 늦게 한 바람에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모토로라 인기 상품이죠. 근데 모토로라 애석하게도 저 인기 상품 때문에 망했어요. 인기 상품 그 후속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속 모델은 나온 쪽쪽 저한테 밀려가지고 쪽을 못 썼어요. 결국은 모델 교체 실패해서 모토로라 망하게 되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디캠프 옷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아이폰인데, 현재의 스마트폰인데, 이 두 개 폰은 사실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저 이 폰하고 저 폰하고는. 이거는 모바일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죠. 옛날에 이 폰 가지고 우리 전부 뭐 했냐면 문자 보내는 정도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아이폰 나오면서 모든 게 스마트폰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죠. 자, 이제 지금도 이제 또 다시 재상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차를 휘발유로만 꼭 운전을 해야 되느냐? 왜 차에다 휘발유로 가게 해야 되느냐? 아니 다른 것으로 하자 해서 생각하는 게 지금 전기자동차를 개발들을 하고 있고, 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느냐? 꼭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로봇이 하게끔 하자 라고 해서 무인자동차를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죠. 이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면서 현대차는 니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한전부지 사가지고 뭐 4억이나 신작 지금 다 되느냐 식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이런 식이 되겠죠. 차 안에서
트랜스포테이션 수송도 온 디맨드로 간다는 거죠. 트랜스포테이션 온 디맨드. 우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버 차를 부르면은 지금 현재는 우버 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오는데 10년 후면은 그냥 우버 그냥 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운전사가 없는 차가. 그러면 우리 애 아침에 학교 보내주는 거 내가 굳이 운전해서 가지 않고 그냥 불러주면 얘가 타고 가면 학교 앞에다 내려주고, 그런 우버 차가 트랜스포는 온 디맨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차 안에서 저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로 뭐 한 달치 잠이나 잔달지 대리운전도 필요 없어지겠죠. 모든 산업에서 많이 바뀌겠죠. 나는 모텔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자, 이건 지금 애플이 지금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데, 애플도 지금 그래요. 애플도 옛날에 노키아 망하던 그런 시절처럼 애플도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 애플이 구글을 못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와요. 지금 애플이 지금 물론 2달 동안 곤두박질 하긴 했지만 주가가 그래도 정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애플이 그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바꾸는 밖에 없다. 게임을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옛날 아이폰 가지고 판을 바꿨듯이 애플 차로 세상을 바꾸지 않겠느냐. 현재 지금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저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하는 전기차로 갈 것 같아요. 전기차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화석연료 해가지고 그 연료로 해서 발전한 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1, 2년만 지나면은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보다 더 저렴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을 텐데 수년 안에 그런 세월이 오겠죠. 한번 제 상상을 한번 또 해보죠. 이 딸기 옛날에는 겨울에는 못 먹었죠. 누군가 상상을 했어요. 그거 비닐하우스에서 집으면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해서 사시사철 딸기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시 밖으로 나가면 비닐하우스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태풍 한 번 치면 다 날아가 버리고, 한번 태풍 나고 그러면 또 딸기값 오르고 상추값 오르고, 왜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만 해야 돼? 이런 방에서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지금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딸기 농장이 아니라 딸기 공장이죠. 일본의 스프레드라는 것이 세계 최초로 로봇 농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은 굉장히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죠. 내년 중반에 1차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는데 모든 공정을 로봇이 처리하고,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농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상추 농장 안에서는 다 로봇이 다 뭐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농약도 거의 칠 필요가 없는 상태고 이런 형태예요. 레고로 해가지고 축축축축. 그러면 도시에서도 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도시에서도 굳이 할 필요 없지. 비닐하우스 할 필요 없이. 지금 내년쯤에는 지금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수확량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5년 지나면은 또 거기에서 한 10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배가 되겠죠. 불과 5, 6년 사이에. 저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그 시설비 때문에 참 단가가 높겠지만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면은 도시 농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상을 해본다면은 비닐하우스 대신 제가 뭐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 내에서도 얼마든지 농업이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옥상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또는 자기 테라스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상추를 먹는 거. 할인점에서 조그만 상추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슨 성장 억제제 뿌리고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팜드히어라는 곳이군데요. 수직으로 되어 있죠. 실내 버티컬로 되어 있는 그런 농장. 자,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내일 골프 치러 가야 돼. 근데 무지하게 차가 지저분해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어디서 또 세차장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누가 내 대신 내 차를 가지고 가서 세차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페인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차를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재상상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연구소 하나 지어놓고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로 3년 먹고 5년 먹는 그런 시절 이제는 지나갔어요. 소비자들은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까요. 심지어는 애플도 아이폰에 대해서 혁신이 없다고 난리치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애플이 몇 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했는가 봤더니 15개를 인수를 했어요. 뭐 그중에 보면은 증강현실, 딥러닝,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요즘 잘 나가는 것들은 다 인수 다 포함이 됐어요. 그다음에 국적으로 봐더라도 미국에서만 인수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독일, 영국 뭐 세계 곳곳에서 인수를 해요. 그런데 한국 스타트업이 애플한테 인수됐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국 스타트업이 구글한테 인수됐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삼성 역시 한국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고 있어요. 삼성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가장 큰 원인은 한국에 인수할 만한 스타트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이 스타트업 인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삼성이 스타트업 먹었다. 나쁜 놈들. 그런 잘못된 인식. 두 가지 때문에. 카카오가 김기사 인수했을 때 이 바닥에서는 정말 박수 쳤어요. 저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삼성이 인수하고 LG가 인수하고 SK가 인수하고 그렇게 인수해줘야 스타트업 한 사람들 3년 5년 하다 보면 기진맥진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재창업하거나 후배 창업자들 육성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창업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선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삼성이 인수할 만한 스타트업이 없느냐? 지금 스타트업에 막 불떼기 시작한 게 겨우 3년 됐어요. 그 전에는 국가 정책이 이쪽으로는 전혀 오질 않았어요. 국가 정책이 4대 사업이나 자원외교나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될 예산마저도 깎였어요. 창업에 암흑기. 개발자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치킨집 차리고 망하고. 그러니까 코딩하다가 막히면은 치킨집 사장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는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이 폰 블랙베리죠. 아이폰 나오기 전에서 북미 시장에서는 블랙베리가 최고였어요. 그때는 캐나다 대사관도 우리 막 언론사들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한국에서 블랙베리 팔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었죠. 삼성의 천하의 삼성도 블랙베리 똑같이 생긴 블랙잭이라는 벌써 여기 삼성 로고 있잖아요. 여기 삼성 로고 블랙잭 짝퉁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팔았어요. 그랬던 블랙베리가 지금은 이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블랙베리스 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블랙베리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한 방에 간다, 훅 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저 스타트업 인수하러 돌아다닌 건 꽤 됐어요. 오래전부터 실리콘밸리 뒤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삼성이 만약 모바일페이를 직접 개발한다면 10년 가도 애플페이를 못 이기죠. 10년 가도 저기 알리페이를 못 이기고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루프페이를 인수해서 저렇게 삼성페이로 런칭을 했고 지금 뭐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자기네들이 직접 내비를 개발한다면 굉장히 시간 가도 제대로 된 거 나오기 어려울 텐데 김기사를 인수해가지고 뭐 벌집은 김기사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내비를 지금 내놓은 형태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선순환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게 젊은 실력 있는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좋은 기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주고 그럼 그 돈이 다시 스타트업으로 돌아오는 제가 계속 잘못 누르네 죄송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도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중국 애들이 지금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중국 가서 보면은 이놈들 정말 미친놈들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많이 놀란 건 중국 애들이 아주 스피디하게 일을 처리해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중국 애들이 빨리 빨리고 한국 애들이 만만띠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의 그냥 돈독이 올랐어요. 왜? 봤거든.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뭐 샤오미, DJI, 화웨이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거의 미친 듯이 그러고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
그만두고도 들어오고 끝내고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창업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 말이 우리 마치 2000년 전후에 그때 했던 그런 모습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중국 창업 생태계를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빨리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가장 선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디캠프가 앞으로 3년쯤 후에 가려고 한 것을 이미 가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중국에는. 그리고 중국 대기업들은 우리 대기업들은 지금 창조적 혁신스타 하나 떠안겨놓으니까 마지못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중국 대기업들은 전국에 20개, 30개씩 그런 걸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중국이 뭐 지금도 근데 참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테크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 애들 요즘 모습이 저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로이터에서 찍어서 뭐 보도했던 내용인데 회사에서 자요. 이렇게 아예 그냥 2층 침대를 놔주는 회사도 있고 로이터는 중국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저렇게 졸리니까 자기 책상에 엎어서 자고 이런 모습. 저 보세요. 하늘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 천보수근인가요? 천도수근인가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해야 한다니까 저렇게 화장실 가고 저렇게 세수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스타트업 데리고 중국 갔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 그 VC들 앞에서 저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테크는지 상하이 올해도 이제 가려고 그래요. 작년에 갔을 때 사실 중국을 100번을 가도 중국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앞에서 한국 잘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근데 물론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중국 애들이 우리를 대하는 폼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베이징대 나온 친구인데 지 친구들한테 또는 지 선후배들한테 니들 속내를 얘기해봐라 할 때 한 얘기들이 저래요. 니들 되게 웃긴다. 전시회라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려보고 사진 찍고 막 그러면은 마치 베끼려고 그런 줄 알고 한국 사람도 막 얼른 덥고 막 못 보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니들 정말 되게 웃긴다. 우리가 너네들 베끼려고 생각하면 너네들 홈페이지 올려놓은 거 그것만 보고도 얼마인지 베낀다. 이게 니들 걸 이렇게 본 거 한 거는 좀 관심이 가고 좀 뭔가 좀 그렇게 괜찮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는 건데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애들은 이래요. 일단 전시회 나가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그 순간에 자기는 공개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도망치기.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할 수밖에 없죠. 아까 그 자만적한 것이 돈독 열라서가 아니라 저렇게 하지 않고는 따라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토요일 일요일 다 하시고 빨간 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철저히 칼같이 지키고 그게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중국과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 애들만큼 옛날처럼 막 그 라면 먹고 날방 까고 이걸로 중국 애들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좋은 방법도 아니고 우리는 훨씬 창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젊은이들 맨날 외우는 것만 달달 외우는 것만 공부를 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훈련 자체가 안 돼 있겠지만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가서 저기 핀테크 업체 대표랑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네들 생각이 또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도 어지럽다. 경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실무자들끼리 만나면 쌍욕이 오간다. 중국에서 이제 해 나갔다 들어온 중국 사람도 적응하는데 1년이 걸린다. 한국 사람들 니네 여기 와서 사업하려면 한 2, 3년은 지나야 적응이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중국이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이 친구도 원래 이제 핀테크 쪽 그 P2P 쪽을 했었는데 뭐 P2P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P2P 그거 한물 갔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 3, 4년 전에 이미 다 그때 했고 그다음에 그 부작용까지 우리는 다 경험 다 했다. 나는 그 P2P 그런 거 말고 그보다 더 진화된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는 상하이는 루다컴이죠. P2P 업체. 우리 한국의 8% 지금 누적 대출 200억 원 조금 넘었죠. 최근에 200억 넘었는데 저희들은 3조 원이 넘었죠.
이 양반은 중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에서 투자 협상을 했는데 전기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 투자 협상만 10건이 넘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하는 스타트업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 11시 미팅을 갔는데 200명, 300명이 드글드글 하고 있더라. 금요일 날 밤 11시에 200명, 300명 그런 스타트업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식으로 10년만 더 가면은 우리 자식들은 중국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물건이나 배달해주고 안마나 해주고 발이나 닦아주고 이렇게 살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금요일날 저녁 11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 무슨 회사냐 그랬더니 P2P 대출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다컴. 그리고 뭐 저기 아까 제가 테크 분야에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앞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세계 1위가 아니죠. 판매 대수로 따지면은 BYD가 선전에 있는 BYD가 세계 1위죠. 드론 DJI 세계 1위라는 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뭐 서울대 애트리에서 막 개발하고 있고 그렇죠.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뭐 돌고 있고 뭐 그러는데 중국 바이두 우리 같으면 네이버죠. 중국의 검색업체 바이두는 이미 작년 말에 테스트를 도로주행 테스트까지 다 했어요. 지금은 뭐 2만 킬로인가? 뭐 베이징에서 어디까지 그 2만 킬로인가를 그 도로주행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네이버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진짜 박수 쳐주겠어요. 네이버가 잘한 것은 라인 해가지고 성공시킨 거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카카오가 모바일 쪽에서 많은 시도를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인공지능에서 세계적 손꼽는 선수를 중국 사람 중국계죠 채용하고 나서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2018년 상용화 목표라고 그러는데 약간 뻥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정도 되면은 적어도 뭐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서랄지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0년쯤 후에는 자율주행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기 시작할 테고요. 이게 작년 12월 코엑스에서 자율주행차 그 애트리스 저기 전시를 했길래 저 봤는데 뭐 뒤로 주차하는 거 그다음에 서서히 시속 10km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데 그 자랑이 아니라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건 이제 서울대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름맛 수준. 그리고 중국은 뭐 이런 거는 그 항공 우주 개발에서는 우리하고는 쩝도 안 될 정도로 이미 우주 정거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고 작년 여름에 제 7월 달에 갔는데 그때 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밤 10시쯤인데 계절학기 방학 동안에 듣는 학생들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시 넘었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기숙사를 가는 모습. 이 학생들은 지금 목욕탕 가서 여학생들 뭐 목욕하고 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기숙사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중교들 정말 열심히 하더구만요. 이때가 밤 10시 2분 정도 기숙사 주변 모습이고 이 그래프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서울대 건도박질하고清华대 베이징대 그래서 서울대 뭐 총장단인가 학장단인가 중국 가서 배우겠다고 그랬잖아요. 밀린 건 오래전에 밀렸고요. 이제 배우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이게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막말하기 싫지만은 뭣도 없으면서 정말 거들먹거렸던 게 우리의 지난 10년, 20년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 스타트업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스타트업 문화 얘기는 있으니까 삼성에서 스타트업 문화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렵고도 쉬운 스타트업 문화 바꾸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침에 뭐 복장 자율적으로 하고 뭐 분위기 뭐 스타트업처럼 꾸며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왔는데 위로 차장 결제 받고 부장 결제 받고 상무 결제 받고 이 가는 도중에 그냥 킬당하고
그 복잡한 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에이 못해 먹겠다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창업해버리고 이런 조직 문화 같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접니다. 제가 기자 생활만 해가지고 기자 생활 그 스타트업계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는지 우리 애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올리고 저를 저도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쳤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변신하려고 물론 이제 기자 생활도 주로 이쪽 바닥을 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하고 뭐 충분히 잘 알고 이쪽 문화도 알기 때문에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제 자신이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디캠프도 스타트업처럼 운영을 하자. 그리고 그 디캠프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게 제 모토였고요. 도지사가 왔어도 저는 플로어에 그냥 앉아요. 도지사라고 해서 뭐 따로 앞쪽에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자리라고 해서 물 따로 놔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라고 해서 마이크 주 축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오실 때 그랬어요. 의전 없으니까 오실 때 편하게 오십시오. 자리는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저 양반 정말로 저렇게 잠바 입고 운동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렇게 플로어에 앉으셨어요. 간단하게 인사말은 할 수 있도록 마이크는 드렸지만은 여기는 저기 지금 기조실장 하시는 이석준 지금은 실장이죠. 그 옆에 하용구 회장이 저희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어떻게 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안 앉고 저렇게 플로어에 앉으세요. 제 양반들이 그런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저희 사무실입니다. 디캠프 사무실. 제 자리 지저분한 제 자리인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센터장 될 때부터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사하면서 이거를 드디어 버렸어요. 이게 당연하죠. 저도 제가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재단의 상임이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방을 해가지고 딱 방으로 해가지고 뭐 가둬놓겠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들이지 말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걸로 바꿨어요. 책상 바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제 자리에서 짜장면 먹었어요.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이 좀 다짐한 거죠. 제 자리 바로 앞에 공간이 남아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꾸밀까? 제가 야 여기 뭐 좀 해 여기 뭐 이렇게 만들어 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지네들이 제 밖에 나갔던데 지네들끼리 결제 다 하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쁜 놈 새끼들 저한테 결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도 안 받고 지네들이 물건 사가지고 저런 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타트업 문화는 저기 네트워킹이 기본이에요. 항상 무슨 행사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면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무조건 먼저 들이대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문화. 특히 한국 사람들 전혀 얘기 안 쳐. 명함 먼저 저쪽에서 말 걸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안 하고. 근데 이 스타트업 문화는 저쪽에서는 강남에서는 그냥 행사하면 누구든지 붙들고 그냥 하루에 저희 행사하면 막 명함이 20개씩 이렇게 받아오는데 도대체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쭉 써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였지 기억을 못하고. 저 양반은 한번 저한테 명함 줬다고 아는 척하는데 저는 누군지 기억을 못하고. 이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거면은 이 사람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 거기서 진짜 좋은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먼저 들이대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디캠프에서는 늘 이렇게 네트워킹을 많이 해줘요. 늘 서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죠. 같은 층에 있으면서도 얼굴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같은 층에 있는 친구들 전부 이렇게 옥상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파티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그 다음부터는 쟤네들끼리 친근해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스타트업도 이게 내 스스로도 힘든데 옆에 사람 보면서 또 유한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스타트업 문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한 1년 반 정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스타트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상생 선순환 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씨는 많이 뿌렸어요. 그럼 그 씨앗이 이제 드디어 성공 스토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공 스토리를 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뛰어들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성공 스토리가 많이 부족해요. 씨앗은 많이 뿌려놨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큰 친구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뛰어들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아주 좋은 청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들이 말로만 상생 경영하고 실제로는 사람 빼가고 기술 베끼고 이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이제는 안 것 같아요. 사람 빼가고 사람 빼도 그냥 거기 딸려갈 사람 없죠. 자기 하려고 하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가더라도 계속 있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베껴가지고는 속도가 안 나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제값 주고 인수하는 게 가장 맞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대기업들에게 이제 권위적인 문화. 이건 단순히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에서든 권위적인 문화는 청산을 해줘야 되겠다. 조금 더 수평적이어야 되겠다. 조직도 훨씬 더 플랫해져야 될 테고요. 아까 이제 게임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게임이 달라지면 나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심심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생각을 해보는데,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10년 전, 그때는 아이폰도 없었을 때, 우리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문자만 날리고 있을 때, 아이폰 나온 직후에 인도네시아 애들도 전부 아이폰 가지고 모바일 인터넷 썼는데 우리는 문자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테크 쪽 하는 사람들 빨리 아이폰 도입해야 된다고 막 아우성치고, 삼성하고 뭐 SK텔레콤 이런 곳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재상상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재상상, 다시 한번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산업이 다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약간 거칠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 마시는 동안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인지 괜찮습니다. 대표님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이기는 한데 일단 강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국 사례를 되게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중국을 왜 따라가지 못해서 급급한지,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드시는 게 조선시대 사대주의랑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고요. 대학생들 되게 거부감 많이 갖고요. 이거 인터넷에서 말하면 꼰대입니다. 근데 지금 꼰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게 당연히 저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들은 이들만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한국식 스타트업 문화를 만드는 게 어떤가. 맞는 말이고요.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들면서 우리 옛날 2000년 모습, 우리 2000년 그때 라면 먹고 날방 까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그놈들은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해요. 그때 우리도 정말 열심히들 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옛날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중국 애들 하는 것이, 우리도 그러면 회사에서 자고 날방 까고 이렇게 하면 중국 애들 이길까?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기지도 못해요. 우리는 훨씬 더 창의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국 애들처럼 그럼 똑같이 우리도 날방 까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는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중국 애들이 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그 한 수 위에 높은 걸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애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 개발하는 거는 우리도 개발도 할 거, 누구나 걔들도 할 수 있고 베트남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스토리를 정말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는 한국 애들 역시 잘한다. 한류 콘텐츠 만드는 건 한국 애들 잘한다 라고 돼야 되죠. 그러려면 그런 그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럼 교육 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교육 시스템 왜 안 고쳐지냐? 그 관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료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바꾸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제 김범수 수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제도 바꾸려면 관료들이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특히 교육 관료들.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 생각은 그렇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만 집착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차라리
좋은 면 이쪽을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 게 낫다. 제가 우리 아까 스타트업 문화도 원래 우리 대한민국 스타트업 문화가 강남 문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디캠프 생기고 나서부터 이게 강남권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서울로 퍼지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희는 강북에서 행사할 때나 또는 경기도에서 행사할 때 가서 보면은 강남권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느껴요. 근데 좀 더 많이 확산이 돼야죠. 그런 것처럼 그 아까 그 말한 것은 어느 거 하나 가지고 쉽게 그냥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애들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사대주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현실을 직시 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겨요. 중국 애들을요 마치 강남에서 서빙하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줌마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테크 분야에서 상당 부분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사대주의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무튼 대학생들은 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예. 공주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좀 획일적인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보면은 뭐 책상을 바꾼다든가 분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다고 그게 이제 좀 창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심지어는 뭐 회사 직원들이 사장하고 밥 먹자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가서 밥 먹으라고 저도 그래요.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직원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이 친구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 사회 지도층에 남아 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또는 그 밑에 386 세대들이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문화만이라도 좀 문화를 바꿔주는 그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우선 마인드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봐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애들이 저를 뜯어 고친 거예요. 저는 뜯어 고침을 당했고요. 허용을 했고요. 그 친구들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뭐가 잘못했으면서 뭐가 됐으면 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제일 고맙고 그런 친구들 난 점수를 제일 높게 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또 질문,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조를 예, 예. 지금 처음에 못 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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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좀 아주 의문이 큽니다. 예. 디캠프라고 하는 데의 구성원들이 예.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의 성향해가지고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무슨 종류의 창업들을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럼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게 정말 그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디캠프 스태프들은 창업을 했다 성공한 친구도 있고 망한 친구도 있고 또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남 스타트업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 디캠프에 들어와서 디캠프 문화를 만들었고 디캠프는 크게 봐서 이제 주로 지금 저희 주변에서 창업한 사람들은 대기업을 그만둔 애들이에요. 30대 한 중반쯤에 대기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 거의 뭐 수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연봉 받던 애들이 삼성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요. 제일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은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한 층의 절반 정도는 걔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줘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잘한 친구들은 아예 이제 고정석을 줘요. 고정석을 주면 이제 팀이 한 3명, 4명 되면 이 친구들이 뭐 개발자 구하고 디자이너 구해가지고 자기 서비스를 점차 만들어가죠. 제품 만들어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VC 엔젤들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좋은 친구들 골라서 저희들이 아예 입주를 시키면은
이 친구들은 6개월 동안 24개월 거기 이제 머물 수 있죠. 근데 6개월 머무는 거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디캠프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바닥에 네트워킹이 되고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점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도 한 3년 동안 많은 시를 지금 뿌려놓은 상태고 뭐 예를 들면 지금 핀테크 협회장을 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카 그 8% 지금 P2P 대출에 이제 선두전에 나선 8% 이런 업체들이 전부 티캠프를 거쳐간 그런 스타트업들이죠. 그래서 그 서울하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충남 창경혁신센터, 대전 혁신센터 이런 곳이 보면 주로 제조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서울에서는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핀테크랄지 뭐 아까 말씀드린 푸드테크, 패션테크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이커머스 이렇게 다양한 특히 작년에는 오토 이렇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런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혁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중국의 사례를 잘 들었는데요. 예. 사실 적절하게 보상이 된다면 예. 젊은 나이에 밤을 새는 거는 언제나 안 될 것 같고 예. 돈만 된다면 사실 창의성은 없다가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진짜 이제 문제는 김기사의 같은 사례처럼 바람직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다들 뛰어들겠죠. 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런 사례가 전통적인 제조업, 대기업에서 안 나오는 배경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대기업들이 기술을 그냥 아까도 빅캠프에 왔다고 하겠지만 기술을 그냥 빼내서 자기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만 그렇게 바이아웃을 하는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근데 그건 결과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촉진시켜야지 젊은이들도 많이 뛰어들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나 그게 대기업 입장에서 그냥 사람 한두 명 빼가지고 또는 그 비슷한 제품 짝퉁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게 훨씬 싸게 먹히고 그게 먹혔어요. 먹혔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더라도 그 대충 싸게 가져온 사람이 3년 5년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값 주고 와야만 이 친구들이 3년 그게 묶여가지고 3년 동안 죽기 살기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대충 짝퉁 100개 가지고는 그 오리지널 그 기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대기업 근데 이 가져온 거 요즘 그다음 2.0 버전, 3.0 버전에서는 대기업이 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 제값 주고 한 것이 그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싸냐면은 2.0, 3.0 버전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그냥 짝퉁 만들어서 1.0 버전을 만들 2.0 버전에서는 이미 또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져요. 이거 꽝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그리고 빨리 더 혁신적인 2.0, 3.0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그러면 제값 주고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내년쯤 되면은 대기업들이 우리 스타트업 인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보고 이제 더 좋은 애들이 이제 뛰어들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좋은 사례 조금만 나오면은 김범수 소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요. 한번 바람 불기 시작하면 확 되기 때문에 두개 무너진 것도 그 조그만 구멍 하나 가지고 무너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순환만 되기만 한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중국에도 날방 까고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현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뭐 모든 것을 재상상하라. 그 말씀 한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감명 깊은 강의해 주신 김광현 센터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토론하고 주제 발표는 이제 다 시간이 됐고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지속 가능한 금융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창업 생태계 아주 요즘 사회 흐름을 또 저희들이 리서치해야 될 생각해야 될 것들을 고루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숙제를 갖고 생각할 것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오늘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시고 실제 감독 역할 해주신 우리 한경 비즈니스의 손인식 편집장님 모시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환경비리서 편집장 손희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세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침 이런 시간부터 또 서울서 내려오신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들, 애널리스트 그덕 감사드립니다. 좀 그 일반인들도 많이 하셔서 왜 환경비리스가 이 세션을 맡았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제주 포럼에 5년 전부터 제주 포럼이 이제 외교안보 중심의 이게 포럼 행사여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화두인 경제 분야로도 우리가 이 제주 포럼의 지평을 넓혀보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비리스가 그때부터 이런 세션을 맡아서 진행을 해왔고 이제 올해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해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유익한 그런 또 포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 참석하신 분들은 내일 일정에 약간은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마 저녁 시간에 자세히 안내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가시더라도 앞으로 남은 일정 또 충분히 재충전하시고 더욱 힐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건강하시고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환경비리서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